봅니다. 그 1번 왼쪽 지문이 그 1번 문제가 위 글에 나타난 수일 1번이야. 수일 1번. 위 글에 나타난 혼자 노는 사람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 해서 지금 1문단에서는 그 혼자 노는 사람의 특성으로서 뭘 얘기해 주고 있어? A 대 A. 무의미하게 짝이 없지 않은가? 이거 어떤 뜻이야? 무의미하다는 거야?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야? 무의미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문단은 첫 번째 문장이네. 혼자 놀기 문화는 인터넷과 이동통신 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탄생한 문화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문단에서 보면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린다고 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서는 외로움이나 소외와 다르다. 그러니까 외로움과 소외를 느끼지 않는다. 그런데 이 외로움과 소외를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혼자 노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죠. 혼자 놀기를 통해 함께 노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마지막 두 문단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지금 1문단, 2문단, 3문단까지 해서는 뭐에 대해서? 지금 혼자 노는 문화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고, 마지막 두 개는 이제 우려되는 점과 당부하고 싶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을 보시면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 1번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의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얘는 2문단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선택지는 1문단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선택지 혼자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다. 여기는 3문단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5번 자신의 독특한 취향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다. 이것도 하나 둘 셋 3문단을 통해서, 그래서 공개함으로써 지금 함께 노는 방법을 모색하는 거다.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3번 선택지 특정 사이트를 중심으로 자신들만의 세력을 넓혀간다, 세력화한다 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목요일에 2, 3번. 목요일에 2, 3번을 보시면 이 목요일에 2, 3번은 지금 딱 글의 구조가 앞에 것보다는 조금 복잡한 거야. 조금 전에 봤던 거는 그냥 설명 대상이 하나지, 혼자 노는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라면 여기는 사실 궁극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건 하나야.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케인즈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지. 그런데 이 케인즈 이론의 특징을 부각하기 위해서 설명되어 있는 대상이 뭐야? 경제를 약간 엮은 것 같은데. 다시 케인즈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한 대상. 그렇지. 지금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기업, 고전파 경제학자들과 대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케인즈의 경제 이론이 부각이 되는 거란 말이야. 왜? 어떤 측면에서 경제학파의 고전파 경제학자들과 차이를 보이는 걸까? 어떤 점에서? 소비를 중요시. 지금 그거가 자연스럽게 고전파 경제학자들과 차이가 나는 지점이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거든. 어떤 문제야? 이 문단에서 나오잖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지. 대공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해결책을 제시를 해 못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단 말이야. 아담 스미스의 이론, 그 다음에 자유방임주의, 이런 것들을 신봉해서 믿어서 다른 대안을 내세우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인물이 바로 케인즈의 이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케인즈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건데 지금 케인즈의 이론을 부각하기 위해서 뭘?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핵심인 거죠. 그래서 3번 문제가 답이 2번이 되는 거야. 기억은 기존의 관점, 아담 스미스의 관점을 따랐던 거고, 그래서 경제 대공황 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은 새로운 관점, 그래서 경제 대공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3번 문제가 끝에 나온 겁니다. 2번 문제보다, 그러니까 2번 문제가 조금 더 길잖아. 그림도 들어있고. 근데 3번 문제가 세 번째 나온 이유는 이 글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낼 때 1, 2, 3번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씩 단계를 걸쳐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글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흐름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문제까지도 그 흐름과 관련이 있다는 것. 그럼 2번은 이건 뭐에 대한 이해를 드러내는 거냐면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통해서 공황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거거든. 지금 고전파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대. 근데 그것이 현실에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가 바로 공황이었던 거지. 그 문제를 진단한 것이 케인즈였던 거고. 지금 과잉 공급, 과소 소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 그게 뭔데? 과잉 공급과 과소 소비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바로 뭐야? 그게 바로 공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에 해당하는 거는 공급과 소비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으니 문제가 발생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사실 문제는 어디서부터 발생이 되겠어? 공급과 소비의 곡선이 일치하지 않는 지점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겠지. 물론 바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바로 드러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것이 누적되었을 때. 됐죠?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다시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게. 2번 문제와 3번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다 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글의 흐름 혹은 이 글의 구조, 이 글에서 설명하려는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잡지 못했던 것. 그러면 지금 이 글의 구조를 본다면 사실 첫 번째 문단에서 유효수요라는 개념을 제시해줬고 두 번째 문단에서 이거와 관련돼서 설명이 되는데 바로 여기부터지. 여기부터가 고전파와 그 다음에 케인즈 이론이 나눠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 이제 고전파를 설명해주고 이제 세 번째 문단에서 본격적으로 케인즈 이론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금요일 11번. 다시 우리가 첫 번째 문단, 앞문단을 보면서 자꾸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설명할 것인지를 따져볼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1문단에서 소개한 대상이 두 개가 있죠. 무엇과 무엇이야? 분산과 산란을 소개하고 있잖아. 분산과 산란. 그러면 이 글은 분산과 산란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거지. 그래서 먼저 설명하는 것이 분산이죠. 그래서 지금 분산과 관련되는 게 어떤 개념이야? 분산과 관련된 핵심 개념은 굴절과 관련되는 거지. 굴절률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무지개를 보고 프리즘을 통과해서 가시광선의 그 7가지 빛깔을 확인하는 거니까 굴절률과 이제 분산과의 관계. 그래서 많이 꺾이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파장의 길이가 짧을수록
파장이 짧을수록, 길이가 짧을수록 굴절률이 커진다. 그럼 굴절률이 커진다는 얘기는 많이 꺾인다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11번 문제는 분산과 산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11번 문제는 분산과 산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뭐야, 이거 글들을 다들 엉터리로. 산란에 해당하는 거죠. 왜냐면 분산은 무지갯빛을 확인하는 거니까 얘는 그렇지가 않은 거야. 더군다나 해질녘이래. 해질녘에 지금 산란 때문에 해질녘에는 하늘이 어떤 색으로 보여? 해질녘에는 하늘이 붉은색으로 보이고, 산란 때문에 한낮에는 하늘이 파란색으로 보이고, 그래서 거기 왜 그렇게 보이는지도 설명을 해줬단 말이야. 봐봐. 지금 앞에 거와는 좀 달라. 앞에 거는 설명 대상이 두 개로 나눠졌어. 그래서 각각의 이론에 대해서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하는 거라면, 여기는 물론 산란과 분산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설명할 때 어떤 원리, 즉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원인, 이런 거를 밝히면서 설명하는 거라,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인과관계죠. 지금 분산과 산란의 공통점은 뭐와 관련되는 거냐면 둘 다 굴절과 관련되는 거란 말이야. 왜 그래? 네? 지금 파장에 따라서 아니지. 많이 부딪히는 거구나. 지금 파장이 짧은 거에 따라서 더 많이 부딪히고, 그 다음에 더 많이 퍼지게 되고, 그래서 그 많이 퍼지는 빛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그러면 낮과 저녁 때 혹은 해 뜰 때 하늘 빛깔을 우리가 다르게 인식하는 이유는 어떻게 된 거야? 붉은 빛을 보는 이유. 결국 붉은 빛을 본다는 얘기는 우리가 뭘 인식한다는 거야? 붉은색을 인식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붉은 빛을 인식하는 이유는 나머지들이 어떻게 돼서, 대기 중에서 흡수돼서 붉은 빛을 보는 거고, 한낮에 파란 빛을 보는 이유는 왜 그런 거야? 원래는 원래는 뭐로 봐야 되는 거야? 가장 많이 꺾이는 빛이 보라색이란 말이야. 그럼 보라색이 이제 산란이 되면서 우리가 그 보라색을 인식해야 되는데, 보라색보다 우리가 더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빛은 뭔데? 파란 빛이어서 파란 빛으로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보랏빛이 이제 산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많이 산란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기를 통과하는 층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대기 중에서 흡수하는 것이 적어져서 우리가 결국에는 푸른 빛을 보게 된다. 지금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11번에서 그림에 대해 설명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지금 3번을 보면 B는 어디가 틀렸어? 다 틀렸네. 다양한 빛깔로 갈라지며 흩어지고 있다. 이거 다양한 빛깔도 틀린 거죠. 지금 여기서 가장 많이 흩어지는 건 뭐야? 보랏빛인 거잖아. 그리고 얘가 흩어져서 결국엔 어떻게 돼? 대기를 오래 지나기 때문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흡수된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붉은 빛만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11번의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제 우리가 오늘 문단간을 본격적으로 보게 될 거란 말이야. 문단간. 그러면 문단간을 보게 되면 과정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서 살펴본 그 내용이 그 다음에도 좀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전체 이 두 개의 문단에서 설명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도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지금 문단 두 개를 파악하는 과정이나 결국에 전체 글을 판단하는 과정이나 똑같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그런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뭐고 그 다음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글 전체에서, 그러니까 두 개의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따져주면 되겠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그 독서 20쪽을 보기 전에 요의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수업을 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사실 우리 세 명의 친구, 오늘 이제 한 명 다음이가 이제 여행을 갔는데, 세 명의 친구가 오늘 지난주에 처음 왔고 두 번째 수업을 들어서 사실 세 명의 친구의 어머님과는 아직 상담 전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지나면 전화를 좀 드릴 건데,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한 달간 수업이 진행이 돼서 부모님들께 전화를 드렸는데, 태호는 이제 여행 중이셔서 아마 전화를 못 받으셨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동혁이 어머님은 수업 중이셔서 전화를 못 받으셨더라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언제 통화가 가능하실지.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한 달 동안 수업 진행한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빼고는 거의 쪽지 시험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시간을 빼고는 과제물도 나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과제물 검사한 결과와 쪽지 시험을 본 결과를 이제 어머님들께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과제물에 대해서 지금 과제물을 검사를 해보면 우리가 수업 중에 열심히 밑줄 치고 네모 치고 동그라미 치고 세모 치고 그 다음에 선으로 긋고 연결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 제대로 하는 애가 없다고. 물론 우리가 지금 수업 중에 보는 지문이 훨씬 어려운 게 맞습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구조가 너무 명확해. 그리고 설명할 대상도 쉽단 말이야. 그래서 따로 표시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쉬운 지문을 잘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결국에 2학년 때, 3학년 때 어려운 지문을 맞닥뜨렸을 때 그런 지문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소화할 수 있는지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거라고. 공부는 어렵게 해도 연습은 쉽게 해야 된단 말이야. 왜? 글이 쉬우니까 적용이 수월하거든. 어디에다가 네모를 쳐야 되고 어디에다가 밑줄을 쳐야 될지가 지금 우리가 수업 중에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단 말이야. 그러면 지문에 좀 표시를 해. 왜 표시를 안 해? 제발 지문에 좀 표시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쉬운 지문의 연습이 되어야, 쉬운 지문의 표시가 되어야 어려운 지문에도 표시가 되는 거야. 왜 어려운 지문이 안 읽힐까? 고민을 해보면 결국 쉬운 것부터 제대로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운 지문이 안 읽히는 거라고. 아니 왜 수업에서는 밑줄 치고 열심히 필기 하는데 문제를 풀 때는 안 하냐고. 그리고 문제는 지금 제가 요일별로 한 10개에서 많게는 한 13개, 14개 문제가 되면 한 13개, 14개 문제는 한 3개 정도의 지문이 됩니다. 수학과 영어 때문에 3개 지문을 다 못한다? 그러면 한두 개라도 해야지. 한두 개라도 하면 됩니다. 다 하는 거 바라지 않아.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시 감상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시와 관련된 문학 개념어들 처리했고, 그리고 독서를 하고 있잖아, 비문학을. 그러면 여유가 안 돼. 여유가 안 되면 우리가 수업 중에 했던 것들 중심으로 독서나 그 다음에 현대식 중심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수학 숙제를 몰아서 하지 마. 가족여행 가서 막 급하게 왔는데 새벽 2시까지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걸. 내가 과제를 내주는 이유는 우리가 수업 중에 했던 것을 연습을 하고 그 과정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네 복습 안 한다고 지루해서 봤던 거 뭘 또 봐.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조금 쉬운 지문으로 주는 거란 말이야. 거기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라고. 그래서 과제 제일 위에다가 과제하는 순서까지도 적어준 거 아니야. 너네 그 과제하는 순서에 맞춰서 과제해? 과제하기 전에 수업 중에 했던 내용들 떠올려 보고, 그래서 이 지문은 이렇게 읽어야지 생각하고 난 다음에 지문 읽고 문제 풀고 채점하기 전에
다시 한번 내가 정말 그렇게 읽고 풀었는지 돌아보고, 그런 다음에 채점하고 틀린 문제 다시 보고, 한 지문에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이 과정으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면, 그 다음에 지문에다가 표시도 하고 연결하는 것들 최대한 찾아보고, 한 지문에 20분 걸려. 숙제 양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숙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한 지문을 오전에 하고, 한 지문을 점심때 하고, 한 지문을 자기 전에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해도 상관이 없어. 굳이 한 번에 다 안 해도 돼.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문에다가 적용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다른 애들은 잘 푸는데 난 안 풀려. 여전히 똑같아. 알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되네. 2년간의 연습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이 있을 때 한 지문씩 제대로 연습을 하는 훈련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은 문제를 맞히고 틀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문을 어떻게 읽고 내가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돌아봤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표시한 친구가 단 한 명입니다. 한 명. 나머지는 표시 안 해. 표시 안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표시를 해도 대충이야. 그냥 줄 한 대여섯 개 있어.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지난주 거보다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지금 지난주까지 내준 과제는 고1 수준의 과제였다면 이제 이번 주 나갈 과제는 고2 수준의 과제가 될 거야. 그러니 당연히 무슨 말인지 더 모를 거라고, 훨씬 더 빡빡하게 느껴질 거고, 그러니까 더 많은 표시와 더 천천히 읽고 더 되씹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방학한 지 얼마나 됐어? 방학한 지 한 2주 정도 됐죠? 2주, 3주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지.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우리 학원 말고도 다른 학원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압박을 할 겁니다. 고등학교 때는 뭐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하는 과정을 거칠 거란 말이야. 어쩔 수 없어. 당연한 과정이야. 그 과정에서 수학과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클 겁니다. 사실 영어는 지금 잘 해두지 않으면 1학년 때, 이제 1학년 때 간단해. 1학년 때 최종 등급이 2등급이 아니야. 그러면 앞으로도 2등급을 찍기 어려운 게 영어입니다. 영어는 고인물들이 많아. 여러분들 게임 많이 하시죠? 게임하면 우리 고인물이라는 표현 쓰잖아. 영어는 그래. 그래서 영어는 2등급과 3등급의 차이가 커. 그런데 이 3등급이 2등급이 되기 위해서 시간을 어마무시하게 투자하거든. 근데도 2등급이 안 된다고. 왜냐? 2등급들은 가만히 놀고 먹지 않죠. 걔네들 그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시간을 투자합니다. 내가 영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지금 하고,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영어에서 내가 지금 2등급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2등급이 될 수가 없어. 그럼 영어 시간을 줄여야 돼. 그래야지 다른 과목 공부하지. 영어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아니죠. 반대로 수학만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아닙니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국영수, 나아가서는 탐구 영역까지 골고루 잘하는 것이 필요해요. 시간이 우리에게 무한정 주어진다면 다 잘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24시간 정해져 있잖아. 거기에 잠자는 시간, 그 다음에 기타 밥 먹고 준비하는 시간 빼면, 학원 수업도 시간 빼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5시간도 되지 않아. 그 5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1년을 가늠해 주는 거고, 올해 1년이 가늠이 되면 앞으로 2, 3년이 가늠이 되는 거야. 왜? 여러분들 수능으로 대학 갈 생각 별로 없잖아. 수시로 대학 갈 생각이 대부분이지. 그럼 수시는 3학년 1학기 때까지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
그럼 바꿔 얘기하면 3년간 여러분들은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능은 그렇지 않아. 물론 3년 뒤에 치르긴 하지만 꾸준히 준비하면 수능은 성적이 올라.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준비할 수가 없어. 왜? 중간중간에 내신이 있거든. 내신 한 번씩 치를 때마다 그동안 잘 준비했던 과정이 리셋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학생, 현역, 고등학생들은 수시를 통해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맞아. 그런데 그것의 시작이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나뉘게 된다고. 그래서 내가 국어 과제를 내줄 때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 거야. 너희들 수학과 영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래도 국어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내가 한 두 달 공부했을 때 3월에 시험을 보면서 혹은 중간고사의 시험을 보면서 내가 겨울방학 때 국어 공부를 해두길 잘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선에서 과제를 내주는 거야. 너네 영어랑 수학 과제에 비해서 국어 과제 생각해봐. 얼마나 돼? 10분의 1도 안 될걸? 너네 수학하고 영어에 들이는 시간 생각해봐. 하루에 몇 시간씩 들이는지. 일주일에 총 몇 시간을 들이는지. 근데 국어는 수업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해, 3시간. 그러니까 국어는 정말 효율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오늘 밖에 없는 거야. 왜냐? 다음 시간 또 이런 얘기 하잖아?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10시 40분입니다. 진도를 못 나가.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지금 방학 생활을 했으니까 지금 우리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 내가 저 영상을 정리해서 늦어도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텐데 그거를 보고 이거를 준비해야 돼. 이거를 해오고 안 해오는지가 영상을 봤는지 보지 않았는지를 가늠해 주겠네. 2명의 친구 지켜보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아이고. 첫 번째, 여러분들 이제 주간 계획표를 짜는데 한 2주간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를 짜면 안 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마음은 정말 내가 24시간 중에서 잠 8시간 자는 거 빼고 밥 먹는 시간 2시간 빼고 그럼 10시간이 빠지는 거지. 그리고 학원 수업 6시간 빼고 뭐 수학과 영어를 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몇 시간이야? 몇 시간 남는 거야? 8시간 남는 거죠. 아까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그 다음에 학원 수업 듣는 시간, 그 16시간을 빼면 8시간이 남는 거지. 내가 8시간을 공부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냥 망합니다.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앉을 수 있는 거 다 에너지로 소모가 되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거를, 그 에너지를 내가 더 많이 쓸 수 있게끔 점점 늘려가야 돼. 우리 처음부터 100m 달리기를 15초에 뛸 수 없는 거잖아. 연습을 해서 그 시간을 줄이는 거야. 그 다음에 오래 달리기도 마찬가지야. 처음부터 1000m를 뛸 수가 없는 거라고, 10km를. 처음에 1km, 그 다음에 3km, 5km, 7km 이렇게 늘려가는 거지. 공부량도 그렇게 늘려가야 돼.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처음에 정할 거는 기상시간이야. 여러분들이 계획 망가지는 첫 번째 이유가 이거 못 잡아서 그래. 학교 갈 때는 상관이 없어. 강제적이잖아. 지각하지 않으려고 강제적으로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방학하게 되면 그 강제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첫 번째, 이 기상시간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일하게 잡아주는데 우리가 첫 시간 수업을 할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주일 내내 공부하면 힘들어서 못한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늦잠 자는 시간을 넣어주라고. 이틀 넣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 이틀만큼 내가 좀 늦잠을 자겠다. 괜찮아. 그것 때문에 다른 날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기상시간을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잠자는 시간도 정해야 돼.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17년 동안 생활해 오면서 내가 최소한 얼만큼을 자야 그 다음날이 편안한지가 있어. 그거 절대로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상시간 정하기 위해선 당연히 취침시간을 정해야 돼. 일단 12시야. 12시.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1시야. 1시 전에 자면 안 돼. 정말 시간이 없어. 1시 전에 자서 뭐 5시, 6시 일어나라는 게 아니야. 1시 전에 자야 7시쯤 일어나고 그 다음에 7시 반쯤 일어났을 때 학교 생활에 지장이 없는 거거든. 그 시간을 넘기면 정말 잠을 줄이는 꼴이 되는 거라서 힘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말 달라.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학교에서 낮잠 자기가 쉽지 않잖아. 취침 시간 일단 12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12시로 정하면 나는 그래도 8시에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그래 방학이니까 내가 조금 더 여유를 갖겠다. 1시에 자도 좋아. 1시에 자면 9시에 일어나게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취침 시간을 좀 정해줍니다. 먼저 정할 건 취침 시간이야. 그 다음 두 번째로 정할 건 각 요일마다 학원 시간을 기입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시간이 몇 시부터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인 거잖아. 그럼 우리 10시까지 오려면 너네는 최소한 몇 시에는 여기서 준비를 해야 돼? 9시 반에 준비하고 나오고 가는 이동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10시 수업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9시 30분이나 혹은 9시부터 준비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시간까지 포함해서 학원 시간을 잡아.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1시에 끝났어. 예를 들어서야. 그런데 2시에 또 다른 학원에서 수업이 있네. 그러면 요 1시간. 근데 이동하는데 1시간이 걸려. 혹은 30분이 걸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 아니면 지금 여기가 끝났으니까 여기서 밥 먹는 시간까지 포함이 됐어. 그러면 이것까지는 쭉 이어서 학원 시간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2시간이 벼. 여기서 1시가 끝나고 예를 들어서 4시에 시작이야. 그리고 사실 밥 먹고 이동하는데 1시간이면 되는 거죠. 그 나머지 1시간은 비워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실제로 그 학원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그 다음에 밥 먹는 시간을 빼주고 더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여유가 있는 시간은 꼭 남겨둡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학원 시간을 박아두면 이제 세 번째로 뭐가 남는 시간이 나올 거야. 남는 시간. 이 남는 시간 중에서 그래 우선순위야. 뭐 버텨냐면 남는 시간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는 좀 휴식을 주는 거지.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시간에는 핸드폰을 막 3시간씩 하겠다, 게임을 3시간씩 하겠다. 괜찮아.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 대신에 이게 되려면 앞에서 일주일의 생활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돼. 먼저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을 정해 주십시오. 그 쉬는 시간을 하루에 1시간씩 나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날에 몰아도 상관이 없고. 이걸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 이게 현실적인 거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 두 번째는 과목별 숙제 시간. 우선순위는 당연히 수학과 영어 그리고 마지막에 국어를 넣어주면 되겠네. 수학과 영어 국어를 넣으려고 왔더니 국어가 넣는 시간이 없어. 그럼 쉬는 시간 줄여야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쉬는 시간 다 지키려고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수학과 영어의 양이 너무 많아. 정말 토가 나올 정도로. 그러면 이거는 학원에다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몇몇 학원에서는 뭐 몰입식이라고 해서 뭐 수학 학원에 8시간씩 10시간씩 잡아두는 거 있어. 뭐 지금은 그럴 수 있어. 지금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어떤 성과를 내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1학년 때 성과가 안 나와. 효과를 못 느껴. 그럼 두 번 다시 하면 안 돼. 그거 정말 멍청한 짓이야. 너네 그 한 학원에 8시간씩 있으면 다른 거 정말 하지 못합니다. 아까 얘기했지. 잠자는 시간 8시간, 밥 먹는 시간 각각 1시간씩 아침, 점심, 저녁 빼주면 11시간이야. 그 다음에 학원 수업 듣는 시간 빼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학원에서는 공부하는 게 아니야. 아, 공부하는 방법을 보는 거지. 아,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거란 말이야. 내가 이런 학원들을 많이 봤어. 그렇게 해서 수학 성적, 영어 성적 나오면 뭐해? 나머지가 안 나오는데. 정말 망하는 거라니까. 지금의 입시는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돼. 균형감을 잃는 순간 망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 지금은 좀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해. 그래야지 아마 1학기 때 성적이 좀 괜찮아질 수 있어.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럼 다른 길을 좀 모색해야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숙제 시간을 잡아서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간 해봐야 돼. 실제로 해보면 변동사항이 생겨. 이거는 지금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거야. 내 신체적인 능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거라고. 그래서 요거를 계획표를 짜서 수요일까지 저에게 이메일로 보냅니다. 화요일까지 보내자. 화요일까지. 제가 그러면 이거를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빨리 전달할 테니까 화요일까지 제 이메일로 보냅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보고 수정할 거를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럼 다시 그거를 반영해서 수정하시고 일주일간 생활을 해보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공부 습관을 키우는데 정말 도움이 돼. 사실 지금은 별로 어려운 거 없어. 이 계표를 왜 지금 한번 짜보냐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3월에 입학했을 때 학교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짬짬이를 좀 낼 수가 있다고. 틈틈이 시간을 내지 않으면 국어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영어와 수학에 치여서. 그러면 국어 공부를 언제 많이 하느냐? 보통 2학년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3학년 올라가는 무렵에 국어 공부를 하려고 하거든. 그럼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 한 2년간 수학 영어를 중점적으로 했더니 수학 영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어. 그런데 국어가 안 따라와. 국어가 3등급이야. 그래서 공부를 하려는 친구 하나 와. 그 다음에 수학 영어가 안 돼서 국어라도 해야 되겠어. 그렇게 해서 오는 친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어 수업은 사실 중간이 좀 없어. 공부를 잘하든지 아니면 잘하지 못하든지. 그런데 지금부터 조금씩 나눠서 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잘해서가 아니야. 국어의 특성이야. 그렇게 한번 해두면 국어 성적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들 보면 국어 공부를 안 하는데 성적 잘 나온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있어. 걔네는 그냥 태생이 국어를 잘하는 거지. 뭐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서 자기 나름대로 글을 읽고 이해하고 정리하는 그것이 된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문제 푸는 거 보잖아. 나도 못 따라가. 정말 깨끗하게 풀어. 근데 다 맞아. 그런데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그냥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이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 충분히 노력하면 1등급은 다 맞을 수 있어. 1등급이 만점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만점하고 1등급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다 맞을 수 있다고. 그런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요거를 우리 화요일까지 꼭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